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이 SBA론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2019년 중반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노아은행이 미국계 은행에 전격 매각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내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RS가 물가 급등을 반영해 2023년 내년도에 적용할 납세계층 과세 기준액을 올려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은 선출직 투표뿐만 아니라 4가지 안건에도 투표하게 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이 SBA론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2019년 중반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노아은행이 미국계 은행에 전격 매각됐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 본점을 둔 프린스턴은행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노아은행을 2,540만 달러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은행은 노아은행 발행 주식 약 423만여 주, 지분 100%를 주당 6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납입 자본금이 3,189만 달러였으므로 순수 자본금보다 약 650만 달러, 20%나 낮은 헐값에 팔린 것이며 이는 장부가의 79.7%에 해당됩니다. 또 최종 매각 가격은 노아은행의 가처분 자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 매각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추정됩니다. 노아은행은 2019년 5월 말 신흥수 당시 행장이 SBA론 대출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부터 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고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노아은행은 2분기 말 기준 자산이 2억 7,518만 달러, 예금이 2억 3,108만 달러, 대출이 2억 1,631만 달러며 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부실대출 총액이 857만 달러로 부실대출률 3.96%를 기록해 미국 내 한인은행 중 가장 부실률이 높습니다. 한편 프린스턴은행은 지난 2007년 뉴저지 프린스턴에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1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아은행 인수로 자산이 19억 달러, 예금과 대출이 각각 16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내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경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72가역에서 26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노스바운드 2번 트레인에 탑승해 있었으며 범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피해 남성의 손과 다리 등을 칼로 찔렀으나 갑자기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옆에 있던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가 범인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입니다. 범인은 곧바로 승강장을 가로질러 1번 트레인 상행 열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40, 5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60% 정도에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범죄는 올해만 4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RS가 물가 급등을 반영해 2023년 내년도에 적용할 납세계층 과세 기준액을 올려서 발표했습니다. IRS는 19일 6개 납세계층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 기준액을 조정한 2023년도 과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개인 13,850달러로 올해보다 900달러 올라갔습니다. 부부 공동 파일 시에는 27,700달러로 올해보다 1,800달러 인상됐습니다. 연소득으로 9만 달러를 버는 개인은 올해 32%의
20%의 소득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24%로 대폭 낮아집니다. 각 납세 계층의 새로운 과세 기준액을 보면 개인 11,000달러, 부부 22,000달러 이하이면 10%, 그 이상이면 12%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 44,725달러, 부부 89,45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12%, 그 이상이면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95,375달러, 부부 197,75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22%, 그 이상이면 24%를 적용받습니다. 개인 182,100달러, 부부 364,2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24%, 그 이상이면 32%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 231,250달러, 부부 462,5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32%, 그 이상이면 35%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은 선출직 투표뿐만 아니라 4가지 안건에도 투표하게 됩니다. 먼저 뉴욕시 유권자들은 2022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채권 발행법에 대한 시행 여부에 답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총 4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발행돼 특정 환경 프로젝트와 정책에 활용됩니다. 뉴욕시는 이뿐만 아니라 3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시 헌장 전문에 뉴욕시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다인종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다양성이 강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땅을 고향으로 부르고 불러온 모든 이들의 문화, 언어, 역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혁명적 상상력, 용기, 회복력을 기린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뉴욕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종 형평성 사무국, 계획과 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인종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투표에 붙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실제 생활비 측정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뉴욕시가 공적 부조 등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을 제외한 실제 가구 소득만으로 거주비, 식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빈곤층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고를 파악해 매년 발표하도록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아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은 이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역사이고 뉴욕시의 다양성을 직접 글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본선거에 투표로 참여한 유권자 25만 명이 선출직은 뽑았으나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로서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 꼭 잊지 말고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청 앞에서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의 복합 용도 개발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뉴욕시청 앞에서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 복합용도 개발단지를 조성하는 이노베이션 퀸즈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복합용도 개발은 주거, 상업 등을 한 공간에 조성해 개발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사업을 위해 뉴욕시 공무원들은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이 사업으로 조성될 주거 공간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낮은 노동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주거 공간 조성이 아닌 억만장자들의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시위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26선거구 뉴욕시 의원인 줄리 원은 ABC 인터뷰를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건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이 서민주택으로 지정한 수치는 25%에 불과하다며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 청장과 줄리원 시의원은 서민주택 지정률을 각각 55%, 40%씩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위 직후 열린 공청회에서 서민주택 지정률을 40%에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관해 베드락 부동산 파트너스의 제이 마틴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주택의 40%를 저렴한 가격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2,800채의 아파트 가구 중 1,100채는 서민주택으로 나오고 600채는 더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한인 기준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관련해 심장 건강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에서 뉴욕 장로교 병원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를 화상으로 초청해 심장 건강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시준 전문의는 여러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생겼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렸습니다. 특히 한인 기준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심장 질환이라며 금연과 적절한 운동,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 등 평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장질환은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기적인 검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리가 심하게 붓고 별다른 이유 없이 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심장 전문의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한인 성인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 환자라며 주기적인 혈압 검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심장 건강과 관련해 개인적 질문을 하고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는 이에 답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습니다. 학자금 탕감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학자금 탕감 신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탕감 신청 관련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탕감 수혜자인 상황에서 사기범들은 탕감 신청 전과 후 여러 측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몇몇의 사기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탕감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누군가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에 있어 별다른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탕감 신청을 우선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묻거나 탕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도 모두 사기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바로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만약 의심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에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생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으로 무더기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악시오스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탕감 명령으로 최소 7개 주 정부와 2개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스커신주의 시민단체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연맹은 어제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명령은 권한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이 정책의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연맹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인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권력 분립 제도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네브라스카, 알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7개 주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 연방교육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인디애나주 소재 자유평화법률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도 지난달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탕감 정책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17일 월요일부터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정책은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 수천억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수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원료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서 28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를 12개 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자체 투자를 포함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에 투입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리튬을 생산하고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흑연
후견과 니켈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배러리 기업과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산 배러리 원료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 기업으로 선정한 20개 기업과 함께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러리 생산과 처리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전기차 배러리 생산의 7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배러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며 전기차는 자동차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국 내 자체 생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중간 선거 뒤 이 법의 개정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독일 BMW의 미국 전기차 투자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 뒤 관련 청문회를 열어 전기차로의 전환이 자동차 업계와 석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전기차 배러리 부품은 어디에서 오는가, 원자재는 어디에서 오는가, 미국이 배러리 전체를 완전히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우리는 중국과 마주 앉아야 하며 윈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국 자동차 업체에는 희소식이 되고 있지만 과연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BMW는 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17억 달러를 투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전기차와 배러리 생산 시설을 신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컬럼니스트 진 캐럴이 1995년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데파지션이 실시됐습니다. 캐럴 측 변호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데파지션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 캐럴을 대신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이 오늘 재판 기록을 바로잡게 돼 기쁘다며 이 재판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데포지션이 말하라고 리졸트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럴이 소송을 제기한 뒤 3년간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지난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트럼프 측의 진술 연기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데포지션이 실시된 것입니다. 진 캐럴은 지난 2019년 출간한 저서에서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의 버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역대 정부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오늘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보수당 대표와 총리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러스 총리는 차기 대표 선거는 다음 주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당 의원들만 투표하고 전체 당원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각제인 영국은 여당 대표가 바뀌면 총리가 교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2,000건 줄어드는 등 2주 연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반전됐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1만 2,250건으로 1,250건 증가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이 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감축하면 제재를 완화해주는 군축 제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8년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마피아 조직원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출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노예처럼 부린 롱아일랜드 센터포드의 음식 케이터링 업체 65세 사장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주 아틀란틱 카운티의 한 직업 전문 고등학교 51세 교사가 여러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의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세계 각국이 천연가스 확보에 나서면서 LNG 운반선 해상 운임이 하루 45만 달러로 올해 초보다 무려 6배나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회사의 본래 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적 가치는 0 하나가 더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심장질환, 우울증, 암, 당뇨 등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동시에 앓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영국과 프랑스 연구진의 37년간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